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와 증거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증거를 통틀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특별히 수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검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유일한 수사의 주재자이며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에 따른 엄청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한의 존재는 곧 엄청난 책임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사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드라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검사입니다. 제 머리에 당장 떠오르는 드라마만 해도 모래시계의 박상원, 옥탑방 고양이의 김래원, 보고 또 보고의 정보석, 해피투게더의 송승헌. 좀 오래된 드라마이지만 법조계를 비교적 그럴듯하게 그려냈던 연인의 이효정 등 엄청나게 많은 연기자들이 검사 연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기억에 남지 못하고 사라져간 아침 드라마에다가 영화까지 합하면 검사는 그야말로 드라마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의 어느 드라마 속에서는 가난한 고시생이 나오고 있고 얼마 후 그는 정의검에 불타는 검사로 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범인도 잡으러 다니고 각종 격투기와 검도에도 능하며 심심하면 사격도 한 번씩 하는 베테랑 검사로 변해가겠지요. 근무 시간의 99%를 사무실에서 보내는 검사들 중에 이처럼 격투기, 검도, 사격에 능한 사람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건만 드라마에서는 줄기차게 이런 격투기형 검사들만 그려댑니다. 법조계에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드라마에 검사만 등장하는 현상은 매우 한국적인 것이죠.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법정 영화를 생각해봐도 검사가 주인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개 변호사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이렇게 검사만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권력을 상징하는데 검사보다 적당한 직업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 한순간에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을 그리는데 검사만큼 그럴듯한 직업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검사는 젊기까지 해서 예쁜 여주인공들과 연애도 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죠. 검사는 그만큼 선망의 대상인 직업입니다. 드라마에서 검사를 힘과 권력, 성공, 정의의 상징으로 그리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는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원에 공소를 유지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수 있지요. 둘째로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로 오직 검사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아무리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대부분의 형사사건들을 1차적으로 수사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검사를 보조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제기됩니다. 옛날에는 이 형사소송법을 진짜로 믿는 검사들이 동네 경찰서장을 불러서 따귀도 때리고 벌도 세우는 황당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26살 먹은 검사가 50대 경찰서장을 불러서 따귀를 쳤다는 얘기죠. 요즘은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합니다. 1993년에 수원지검의 초임 검사가 옛날하고 시절이 같은 줄 알고 경찰관을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조서를 꾸며 죄 없는 사람을 구속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따귀를 쳤다가 경찰관들이 폭행검사 처벌을 요구하며 근무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표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보다 실질적으로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법경찰 관리들은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권한을 갖고, 넷째로 재판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기소하면 이를 받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지만 그 집행은 다시 검사의 몫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형 집행할 때도 반드시 검사가 입회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검사의 역할입니다. 요즘은 공익 법무관들이 국가소송과 관련된 실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공익 법무관은 군 미필자인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일부가 검찰청에 소속된 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의사들에게 인정되는 공중보건의 제도와 비슷한 것이지요. 검사의 권한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들은 한때 청와대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고 전현직 의원인 박철원, 정형근, 홍준표 씨처럼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정부기관에서 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 인권, 특수법령 등과 관계된 여러 가지 임무도 수행합니다. 검사 제도의 도입은 형사 사법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검사라고 하는 소추기관이 생겨나기 전에는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모두 한 사람이 담당했습니다. 서양의 경우에는 종교재판관을 생각하시면 쉽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님 재판에서는 검사와 판사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검사이자 판사인 원님이 그저 잡혀온 죄인을 향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소리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어서 토설하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때부터 엄한 문초가 시작됩니다. 말이 문초지 주리를 틀어 다리를 찢는 등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고문이 행해졌던 것이죠. 서양에서도 형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재판관은 죄인을 잡아 고문하고 자백을 받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했습니다. 1808년 프랑스 취재법에 의해 정착된 소추관 제도는 이처럼 하나로 뭉쳐져 있던 법원과 검찰의 업무를 분리시켰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제도가 독일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와 검사 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검사는 영국이나 미국, 심지어 검사 제도의 원산지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이 막강한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소유예 제도입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와 기소만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면 범죄자들을 붙잡을 때마다 무죄의 확신이 없는 이상 한 명도 빠짐없이 기소해야 합니다. 유죄의 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보류하는 판단은 최고의 권위를 지닌 법원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람을 검찰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검찰은 살인자나 강간자도 처벌 없이 그냥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설마 싶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희대의 살인마들에게 기소유예라는 엽기적인 처분을 내립니다. 이들은 단순한 살인범들이 아니었습니다. 군형법상 반란 모의 참여 및 주요 임무 종사, 불법 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 이탈, 상관 살해 및 미수, 초병 살해죄 등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보통 사람 같으면 한 가지만 저질러도 사형 선고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할 경우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하고 국가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들에게 기소유예라는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정치,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해 최대 공약수를 뽑아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인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흉악범에 대한 논의 때문에 국력이 소모되고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면 검찰은 얼마든지 기소 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치 사회적 여건과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확인 불가능한 추상적 요인까지 덧붙이면 어느새 그럴듯한 겉모습도 갖추게 됩니다. 12.12 군사 쿠데타의 주모자였던 희대의 살인마들은 이렇게 해서 일단 법망을 벗어나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들이 행하는 99.99%의 다른 기소유예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개 초범 또는 소년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반성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소유예로 풀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동일한 범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범죄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너무나 과감하게 이들을 사회로 돌려보내는 처분을 내립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지검 제1차장검사는 역사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사였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고, 당시 국무총리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철저한 수사에 따른 법률적 평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대한 기소유예는 철저한 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법률적 평가도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뿐이지요. 검찰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고문 경관인 문기동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유예가 공권력의 탈을 쓴 강간범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기소유예 이유는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문기동이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몸담고 있는 경찰기관 및 상사에게 누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며, 그가 10여 년간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며 충실히 봉직하여 온 경찰관의 직에서 파면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은 외에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비등한 여론으로 형벌에 못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공경찰로 열심히 일하다가 의욕이 지나쳐 버린 사건이니 용서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서울 고등법원조차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 하에서 검사가 문기동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권인숙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검찰의 결정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는
김영삼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은 후 특별법 제정에 의해 교도소로 갔고, 문기동 씨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재정신청 절차에 의해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기동 씨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은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서 검찰이 아무 처분이나 마음대로 내려서는 안 됨을 선언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개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긴 하나,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 편의주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극단적 사례이기는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 문기동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 편의주의 하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보다는 오히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기소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 사건의 경우 법원에 공판을 청구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일단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법원이 주도권을 잡는 공판이 시작되면 검사들이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지요. 중형 선고가 예상되거나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건일수록 검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만큼 심한 감시와 견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어찌 보면 기소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기소유예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 사건일수록 검사의 권한은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한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검사에게만 기소의 권한을 주는 기소 독점주의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이런 제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연방과 대부분의 주에서 대배심의 중요 범죄의 기소 여부를 맡기고 있고, 독일도 주거 침입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소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필연적으로 검사의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문기동 사건에서 힘을 발휘했던 재정신청 제도나 상급 검찰청에 대한 항고, 재항고 제도 등이 보장되어 있지요. 그러나 재정신청 제도는 그 대상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비롯한 한정된 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항고, 재항고 제도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도 있듯이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 잘못이 시정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다음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만, 이 역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규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검찰이 못할 일이란 없다는 이상한 신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수사로 명성을 떨친 함승희 전 검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 내부, 특별히 검찰을 비교적 잘 이해한 기자로 평가받는
동아일보 이수영 기자의 표현을 빌리면 함 씨는 전형적인 전투형 검사입니다. 이 기자가 정의하는 전투형 검사의 특징은 상대방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혹행위를 하며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추궁해 사건을 성립시키는 치밀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선 이수영 기자가 함 검사와 관련해 소개하는 일화를 하나 살펴봅니다. 비리 혐의가 드러난 비리 거물들을 상대할 때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그가 1990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호화 외제 의류 밀수 사건을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과소비 풍조 억제를 떠들던 집권층 인사들의 부인이 한 장에 30만 원이나 하는 수입 팬티를 사입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함 검사는 밀수범뿐들만 아니라 그 밀수품을 구입한 고관대 작가, 부유층 부인, 연예인 등 200여 명을 소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실권자였던 김모 씨의 부인과 C신문사 회장 부인, 정모 장관 부인, S그룹 회장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함 검사는 김모 씨 부인을 불러 야, 이 X야. 30만 원짜리 팬티를 입으면 뭐가 달라지냐? 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30만 원짜리 팬티를 착용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검사는 그를 이렇게 망신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검사로서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수영 기사가 취재하기 이전에 이미 한 검사의 저서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함 검사는 이런 일을 하게 된 동기를 수입업자 몇 명 잡아 넣어봤자 하루 이틀 신문과 텔레비전에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또 그만인 것이다. 어떻게 여론을 환기하여 과소비 풍조에 일대 타격을 줄 방법이 없겠는가 궁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이들업소의 고객 명단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른바 외인부대 수사관들에게 이 고객 명단을 주며 하루에 10명씩 소환하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물건을 얼마에 샀다고 쉽게 시인하면 곱게 보내주고 그런 물건을 산 적이 없다든가 내 돈 주고 내 물건 샀는데 무슨 간섭이냐는 식으로 앙탈 부리면 밀수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겁을 주면 좀 반성할 거요. 함승희 검사의 표현을 빌리면 외인 부대원들의 이 일은 고관대작들과 대기업 사장,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번 이들의 부인, 며느리, 딸들이 줄줄이 들어와서는 미관 말직인 자신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니 밤낮 검사로부터 멍청이 같은 놈들이라고 욕만 먹다가 스트레스 풀 일이 생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것은 실권자의 아내이든 신문사 회장의 아내이든 그룹 회장 며느리든지 간에 그들은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피의자들의 밀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참고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돈이 남아 돌아서 30만 원짜리 수입 팬티를 밀수업자들로부터 사서 입은 것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다. 만약 그들이 싸구려 팬티를 사입고 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결코 우리나라의 도덕과 윤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 사회적 책임까지 판단하고 가르쳐 달라고 검사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함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동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한 감도 들었지만 가진 이와 가지지 못한 이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익이고 보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직분상 이 정도의 미안한 감정은 떨쳐버려야 했다. 아니 짐짓 더 심술사납게 닥달을 해서 그 여인들 입에서 옷 한 번 잘못 샀다가 아니면 가구 한 번 잘못 샀다가 평생 그런 수모는 처음 당해봤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우리 법률 어디에서도 검사에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이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 사회를 지향하는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하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검사들의 문제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이상한 독수리 고형제 의식에 있습니다. 지구를 혼자 지킨다고 하는 생각은 우선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론을 환기하여 과소비 풍조에 일대 타격을 주는 것 역시 검사의 임무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결국 함 검사는 이때 조사받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미안한 감정을 가져서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이 검사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었는지에 반성해 보았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피의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평생 그런 수문은 처음 당해왔다고 입에서 입으로 전파해 주기를 바랐다니요. 도대체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 영동의 백화점 사장 부인의 경우 어느 요원이 저 아주머니는 제가 조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한 두어 시간 지난 후에 그 요원이 진술서를 한 장 내밀더라는 것이죠. 한 검사가 이게 뭐요? 라고 묻자 그 요원은 그 아주머니가 많이 뉘우치고 그 BMW인가 하는 승용차를 팔아서 양로원에 기탁하고 앞으로는 검소하게 살겠다는 서약서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저는 정말 말을 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 이 아주머니에게 밀수품인 작물을 취득한 혐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검사가 그걸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면 말이죠.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책에 적을 수 있는 그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 검사식의 수사 기술을 화끈하다, 멋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한 사람들이 부유층이었으니 모두들 더 통쾌한 감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외제 밀수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유층들을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다수 사람들의 통쾌함을 위해 소수의 작은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결국 한 검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인민재판식 정의일 뿐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가진 수사라 하더라도 그 방법에서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함 검사의 자랑스러운 이력 중의 하나인 팬티 한 장에 30만 원 사건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고 있습니다. 부를 필요가 전혀 없는 팬티 구입자들을 괜히 불러서 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위협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것은 합법의 영역을 넘어 이미 불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싼 팬티 산 사람을 밀수작물 취득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발상도 재미있는 것입니다. 밀수작물 취득이 죄가 되려면 관세를 포탈한 밀수품임을 알고 이를 취득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가의 팬티를 구입했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가 그저 혼을 내주기 위해 고객 명단에 있는 구입자 전원을 검찰청으로 불러들였다면 이는 검찰권의 남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이 함 검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함승희 검사가 가진 독수리 오형제 의식, 즉 이 나라는 검찰이 지킨다라는 생각은 많은 검사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80년대 초반 육사 출신과 서울법대 출신들이 나라를 지배하던 시절에는 대검찰청에서 추석을 맞아 물가 상승의 조짐이 있으므로 각 검찰청은 물가 억제에 주력할 것 같은 황당한 지시가 내려오는 일도 심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물가를 잡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정말로 검찰이 물가를 잡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지청 단위의 작은 시군에서는 검사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콩나물 파는 아줌마까지도 검찰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지요. 검찰 신화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다 해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검찰이 제 기능을 못했던 것은 검찰 지도부가 나라 걱정을 너무 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기소하는 것이 본 업무라면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치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 미치는 영향 등등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 많이 생각한 결과 온갖 경제 비리들을 눈감아 주었고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 우리나라를 부패 천국으로 만들었으며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다 보니 애꿎은 공안 사범들을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되는 건데 남이 걱정할 일까지 자기 일로 끌어들이다 보니 본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일감이 많다고 한탄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2003년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다소라도 회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본업으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과소비 풍조 걱정할 것도 없고 물가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온갖 일을 다 검찰이 처리하는 독수리 오영제 검찰 시대는 빨리 끝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